네, 원투펀치 클래식 68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꾸첼 대전이라는 얘기가 있죠. 장 의원님에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요 나폴리 유니폼은 요거는 얘기해야 될 것 아유,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김민재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아. 나폴리가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길래 축하하는 의미에서 집에 처박혀 있던 김민재 선수가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렇게 또 기념해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김민재 선수가 원투펀치를 볼 수도 있는데 네, 화이팅하라는 확실하게 의미에서. 기운을 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래식을 하러 여기 앉았잖아요. 근데 한쪽에 굉장히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바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토드볼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토드볼리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이 대해서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수를 할 때만 해도 뭐 이미 인수 작업하기 전에 스탠포드 브리지에 와서 팬들이랑 사진도 찍고 막 뭘 잘 다니게 해서 이 사람이 좀 소통,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개방적이게 소통도 잘하고 하지 않을까 봤더니 이정료 공개만 투명해. 그런 거만 투명하게 다 보여줘. 너무 동네방네 너무 공개가 동네방네. 돼. 네. 저는 원래는 이제 뭐 여기 라방할 때도 얘기했고 예전에도 한번 원투펀치에도 슬쩍 언급은 했지만 미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하던 보드진들이 인앤아웃 작업들을 그게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현재의 첼시 같은 구단은 임대 선수도 많고 또 올 시즌에는 아웃 내보내야 될 선수들 또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 이미 사전에 작업들을 좀 해놓은 선수들 정리할 것도 많고 또 영입을 해야 될 것도 많고 올 이적 시장은 첼시가 그 어떤 이적 시장보다 되게 어려운 이적 시장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처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심 당연히 뭐 브룩스버그 회장 정도까지는 뭐 혹시 나간다 쳐도 마리나 같은 경우는 로만 없을 때도 이 사람은 재정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앤아웃 플랜을 잘 짜고 그것 때문에 로만한테 신임을 받고 로만 비서였기도 했지만 비서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호평을 많이 받았고 로만의 이 재정적인 관리 그러니까 구단이 그렇게 조금 힘들고 그럴 때 그런 인앤아웃 플랜들을 나름 잘 짰고 그리고 특유의 어떤 친화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투엘 영입도 그게 한 2년 전부터 작업한 거거든요. 투엘 가서 만나고 뭐 해서 그 이적 작업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분이 상당히 잘했고 또 최의가 기술 고문으로서 가교 역할들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 기존의 보드진 핵심들은 좀 놔두고 올 여름 이적 시장까지는 되게 어려운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처리하고 하려고 했더니 다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리고 마리나는 그래도 여름 이적 시장까지는 뭐 좀 도와준다는 제가 기사도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근데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냥 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엘 같은 특히 성향은 먼저 가서 지금 어떻게 돼요? 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간에서 가교로 소통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나는 먼저 접근해서 소통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러면은 원래 이적 시장이라는 게 감독 또 회장이 있으면은 뭐 회장도 있고 네. 또 디렉터가 있고 이런 사람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플랜을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적 시장이. 근데 중간에 제가 보면 지금 그게 없어요. 토드볼리는 혼자 다니고 있고 그런 걸 알아야 선수들이 아스플리쿠에타도 그렇고 뭐 알론소도 그렇고 뭐 나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또 나는 또 어떻게 되지? 임대 복귀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되지?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뭐 나의 입지는 어떻게 되지? 구단의 이적 상황은 지금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고 있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소통들이 돼야 가교 역할을 하는 그 구단 수뇌부하고 선수들하고 연계가 돼서 선수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프리시즌부터 선수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올 시즌 이 첼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생기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뭐 또 자기 또 나름대로 또 빨리 방향을 잡고 이게 정리가 되는데 첼시는 그게 없으니까 선수들이 올 시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불안불안한 거죠. 네, 임대 복귀한 선수들 아직 이적 가능성 팀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뭐 다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첼시의 상태는 일단 선수들이 어떤 하나의 팀으로서의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갖고 동기부여를 갖고 프리시즌을 지금 치르고 있지를 못해요. 제가 보면. 네네. 왜? 집중력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투엘 감독이 뭐 최근에 계속 일련의 평가전들이 좋지 않았고 뭐 가까운 아스날전만 봐도 투엘이 얼마나 짜증나 있는지가 그냥 보이더라고요. 경기 후 인터뷰도 아주 이례적으로 짜증을 냈죠. 예. 예, 유난히 투엘 감독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짜증나는 이 순서가 확실하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베르너를 최전방 톱으로 놓고 새로 들어온 이제 스털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스털링을 왼쪽에 놓고 하베르츠를 세컨으로 놓고 마운트를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조르지뉴 뭐 코너 갤러거 복귀한 선수를 놓고 4-2-3-1로 운영하다가 먼저 실점된 거예요. 찰로바의 결정적인 패스 및 실책이죠. 그러고 나서 빼가 안 되고 뒤에 그냥 제수스한테 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투엘이 화를 확 내요. 수비 쪽도 믿을 사람이 티아고 실바하고 네. 쿨리발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투엘 입장에서는. 뭐 왼쪽 스토퍼도 안 믿을 거고 거기에 뭐 진짜 변칙적으로 에메르송이 오던 뭐 누가 오던 전혀 지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말랑사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코릴 선수에 대한 신뢰 아직 없다고 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찰로바도 그렇고 아스플리쿠에타 근데 나갈 것 같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마련해야 돼서 지금 수비자가 부족하니까 그날은 4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센터백들 수비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서 실점하고 하더니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바꿔요. 바꾸더니 스털링 너 오른쪽 가. 선수들한테 막 지시를 하더니. 그다음에 베르넌 너 왼쪽 가. 그리고 마운트가 3미들로 내려와. 오른쪽에서 고립돼 있으니까. 그리고 하베르츠 너 톱 봐. 그리고 4-3-3을 또 바꿨어. 이게 경기 중에 전반전에 쿨링 브레이크 열이 받은 거예요. 선수들 수비에서 실책 나오고 공격 진영은 이거 뭐 하나도 안 맞고 또 4백 빌드업 연습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드업 체계는 뭐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 표정만 봐도 이게 보여요. 투엘이 열이 엄청 받아요. 근데 후반전 가더니 마운트 폴스 나인을 쓰는 거예요. 또. 공격도 안 돼. 이게 열이 엄청 받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투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팀 내에서 이게 뭐가 부족한 포지션이고 뭘 영입해야 되는지를 구단한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왼쪽 스토퍼 또 왼쪽 윙백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유사시의 빌드업 작업도 그렇지만 왼발잡이로서 또 경기 중에 약간 또 수비적인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아스플리쿠에타를 활용한 것처럼 스토퍼도 보고 윙백도 볼 수 있는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도 필요하고요. 빌드업도 잘 되고 이런 선수 지금 요청을 해놨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플리쿠에타가 나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풀백이나 윙백도 볼 수 있고 스토퍼도 볼 수 있는 이런 선수들 요청을 해놨고 공격수 요청해놨고 근데 지금 보니까 토드볼리 씨가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뿌첼 뭐요? 뭐 하피냐야 뭐 이적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가고 싶다고 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번에 또 쿤데까지 뺏기고 일단 쿤데가 마음에 들고 안 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탑 클래스 센터백이 지금 부족해요. 네. 첼시는 맞아요. 예 챔피언스 리그까지 같이 치르고 장기 리스를 하는데 일단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 안 되면 왼발잡이가 아니더라도 오른발잡이 리디거를 썼던 것처럼 왼쪽 스토퍼에 이게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티아고 실바는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올 시즌 훌로 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를 딱 여기 우리 핵심 멤버 박아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되게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수비진들은 지금 다 문제가 있고 영입 작업, 인앤아웃 정책은 보니까 지금 구단 수뇌부가 경험이 부족하고 볼리가 지금 다니곤 있는데 아마 싸움이 안 될 거예요. 저는 감독 겸 선수는 뭐 여태까지 많이 봤지만 회장 겸 디렉터는 처음 봤거든요. 아무리 지금 디렉터가 임시 성격이라고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테림 디렉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단을 운영하는 그 주체 간판 회장격인 사람이 디렉터를 겸임한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이 아까 지금 코칭 스태프와 수뇌부 사이에 가교가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뇌부가 디렉터를 겸임해버리니까 당연히 가교가 사라지죠. 그렇죠. 본인이 디렉터까지 하겠다라는 그 물론 임시 성격이지만 그 볼리 씨의 판단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여기서 아주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의 구조는 거의 좀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 로만 체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완전히 초기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과도기에 지금 좀 돌입한 시기라고 봐요. 사실 회장과 디렉터가 모두 지금 같은 인물인데 구단들이 각각의 역할 분배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디렉터와 같은 뭐 스포츠 디렉터나 아니면 광고와 관련된 뭐 코메시얼 디렉터나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디렉터들을 나눠서 한 구단에 있어서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디렉터를 통해서 이 맡은 바 업무가 충실히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구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장이 아니더라도 디렉터를 항상 분야별로 갖춰 놓아서 회장이 관여하지 않아도 디렉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무 진행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회장이 관여할 때는 최종 결제만 내릴 수 있는,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각 구단들마다 마련되어 있다고 그게 보거든요. 정상이에요. 톰 글릭이라고 비즈니스를 네. 할 수 있는 네. CEO는 영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데 스포츠 디렉터, 테크니컬 디렉터 이쪽의 디렉터는 네. 여전히 토드 볼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술 고문이나 테크니컬 디렉터나 그냥 디렉터나 축구판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와도 지금 첼시 이적 시장은 풀까 말까요. 그밖에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제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수업료 같은 경우도 진짜 내야 될 수업료가 있고 안 내도 될 수업료가 있는데 볼리는 안 내도 될 수업료를 지금 본인이 엄청 내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미리 좀 잘 꾸려놓고 본인은 잘 모르니까 일단 한 시즌 정도는 보면서 뒤에서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구판 특히 유럽 내에서 돌아가는 이 이적 시장이나 이 축구판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아마 그냥 뛰어든 것 같아요. 아마 글쎄요, 미국식 마인드로 입찰 비드해서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입찰가로 아마 하면은 무조건 따낸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뛰어들었는데 웬걸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훨씬 어려운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거든요. 제가 봐도 저는 사실 메이저리그나 뭐 이런 쪽은 뭐 NBA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적 시장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트레이드가 많다는 거는 알죠. 하지만 축구 쪽 이적 시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어서 특히 디렉터 같은 경우는 메이드를 시켜주는 디렉터를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게 보거든요. 메이드라는 건 뭐냐면 A와 B 구단만 이렇게 두 팀 간의 설정만 해갖고 가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에이전트 라인, 뭐 자기의 그 친문 라인 다 엮어서 이 팀, 각 팀의 현재 부족하고 원하는 상황들을 완전히 꿰고 플랜을 다 짜서 엮어주는 거예요. 이 선수 이렇게 가면 이 연쇄 이동이 보통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주면서 먹이 미끼를 던지고 이러한 에이전시랑 또 같이 끼어서 하는 디렉터들이 많죠. 그런 라인들을 같이 등에 업고 들어가는 것이 유럽에서 성과를 거두고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또 인정을 받죠. 그렇게 매우 어려워요, 이 디렉터들이.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냥 맨 땅에 그냥 수업료를 지금 막 내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세비야도 그렇고 거기 뭐 몬치단장 같은 사람은 아마 디렉터의 원조죠. 이분하고 얘기를 만약 했다면 세비야도 갔었으니까 또 바르셀로나도 알르마니 단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들 그 라리가 바닥이나 이런 데서 발렌시아 있을 때도 그렇고 다들 여우들이거든. 근데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어느 정도 지금 유럽 축구를 이해하고 있구나. 금방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또 하이제킹을 좀 시도하고 아직 완전히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쿤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뭐 대용을 비롯해서 돈 못 주고 있는 선수들 이렇게 밀린 임금이죠. 그런 임금이 있음에도 그렇게 데려올 수 있다는 거는 글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라는 이 클럽의 로열티, 브랜드 로열티도 이용하면서 뭐 차비 감독이나 또 알레마니 단장이나 뭐 라포르타 회장도 같이 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수와의 친목을 선수와의 도모하면서 어떤 소통 그런 부분도 또 잘 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과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분할 지급을 하거나 뭐 이러한 옵션들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지금 선수 풀이 좀 많아졌잖아요. 바르셀로나 공격 수준 완전히 지금 숫자가 늘어나서 포화가 됐고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투자를 받아서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면서 메우면서 나중에 정리를 막 8월에 나중에 먼저 영입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선수들 이용해서 좀 비싸게 팔기. 네. 아마 이런 정책들을 영리하게 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성공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이른바 있어요. 양아치 짓을 하고는 있지만 네. 양아치 그렇지만 지금 마음속의 내용은 어려운 구단 사정을 극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영리하게 지금 어쨌든 경영적으로는 머리가 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브랜드 로열티 살리고 성적도 유지시킬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들면서 어쨌든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르셀로나의 문제는 좀 전에 아주 과격한 표현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 하이제킹한다. 뒤늦게 출발해서 이제 거의 뭐 될 것 같은 선수를 막 빼오고 막 그거 자체는 저는 뭐 유럽 축구판에서 계속 있어 왔던 선수 영입의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는 게 그게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밀린 돈 안 주는 그렇죠. 거죠, 기존 그러니까 이번에 바르셀로나는 예를 들어 정순주 아나운서가 있는데 우리 이 원투펀치에서 새로운 여성 출연자를 돈을 많이 주고 영입을 해요.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원래 돈이 없었는데 얘는 그래도 데려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순주야, 네 월급은 좀 깎아. 깎자라고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주 합리적이거나 아주 정상궤도적인 수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도의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바르셀로나도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데려온 그 바르셀로나의 보강된 멤버들을 순조롭게 다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는 지금 상황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자산을 지금 매각을 함으로써 돈을 한꺼번에 많이 불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바르셀로나도 뭔가를 여기서 처리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첼시에게는 지금 순간순간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바르셀로나에게는 남은 과제와 산적한 문제들이 없냐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바르셀로나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브레이스웨이트라든지 피아니치라든지 리키푸치라든지 민게사, 네투 골키퍼 바르셀로나도 지금 처리해야 될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용 선수는 과연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프렌치 지금 더용. 여전히 이제 나오는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더용과 멤피스 데파이가 뭔가 매각이 되는 쪽이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지금 재정 상황을 그리고 선수 등록 상황을 순조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매각 안 하려면 더용 선수는 자신의 월급을 엄청나게 이제 깎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게도 사실 재정난에 기인한 산적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여전히 지금 있는 여름이다. 그리고 쿤데 선수는 어쨌든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쿤데 역시도 첼데가 아니라 꾼데가 될 확률이 지금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첼시가 걱정되는 거는 리그 개막도 이제 2주가 안 남은 시점이고 이적 시장도 결국은 한 달 반도 이제 아니더라고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 일이 시간이 좀 짧게 주어지게 되면 결국은 평소에 어떤 생각했던 계획이나 평소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순리보다 급박하고 조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적 사례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영입에서는 예상보다 좀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선수를 무리하게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선수들은 실제 그 선수에게 이 팀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도 부담을 많이 안기고 변수들도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첼시가 주어가 지금 생각됐네요. 케파. 네 맞아요. 저 이 주어를 예시로 이제 옮겨보겠습니다. 첼시가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 물론 이제 똑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지만 큰 돈을 들여서 실패한 선수들이 첼시에게는 있어 왔었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처분하고 처리하고 이러한 과정들도 사실 이번 이적 시장에 해야 되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요. 결국 이렇게 실패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영입이 시간이 촉박해지면일수록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점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첼시 팬분들이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좀 크지 않을까. 2017-18 시즌 때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첼시의 남은 과제는 좀 얘기를 하셨고 바르셀로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정적인 수습 말고는 또 남은 과제가 없을까요? 그 왼쪽 윙백의 문제는 바르셀로나도 해결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바 선수가 분명히 다음 시즌에는 풀 시즌 좋은 활약을 계속 펼쳐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위치를 애초에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반대예요. 저는
저도 뭐 바르셀로나에 제가 뭐 관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보는 입장이지만 물론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가 기습적인 박스 침투에 의한 또 피지컬을 활용한 뭐 골이라든가 그런 데는 뭐 재주가 있는 선수인 거는 맞지만 그 위치에 뭔가 보강이 들어오려면 알바 선수의 스타일과 좀 유사한 윙백이 오는 게 더 낫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빌드업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가 와서 전에 없던 다른 장점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오히려 이거는 또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의 느린 수비 복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사실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로 그 알바 선수 자리를 백업을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바르셀로나도 알바 선수 자리는 해결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적으로 한 6명의 선수가 있는데 민게사 선수와 움티티 선수 그리고 피아니치 선수와 리키푸치 선수 네트 골키퍼와 브레이스웨이트 선수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든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 이적료를 그렇게 받아내면서 정리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대해진 스쿼드로 봤을 땐 정리가 돼야 되고 뭐니 해도 역시 더용 선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데파이 선수는 저는 재능이나 클래스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남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전부터 주장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뭐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이 뭐 강요가 된다면 결국은 뭐 데파이 선수도 정리가 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어찌됐건 더용 선수 문제가 깔끔하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데파이 선수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빨리 결론이 나야 되고 말씀드렸던 6명의 선수 정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알바 선수의 백업 문제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지금 사실 남아있는 해결 과제도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복잡하다. 그러니까 첼시가 유례 없이 복잡한 여름을 보내야만 하는데 지금 그래서 더더욱 토드 볼리 씨로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르셀로나도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일들이 남아있는 건 그러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간단하게 처리하려면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 바르셀로나가 협약식을 맺고 데파이는 다시 맨유로, 오바메양은 다시 아스날로, 레알의 아자르는 다시 첼시로, 네. 수아레스는 다시 리버풀로. 그래서 참 이적 시장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만세 삼창 부를 정도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누구한테는 굉장히 속상한 소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9월 2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